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 용인에서 성남의 분당으로 오는 시내버스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전 10시경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막 출근 시간은 지냈을 때고요. 구성이라는 곳에서 양손에 올망졸망 짐을, 여러 가지 봉지 같은 짐을 잔뜩 든 할아버지께서 그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가 구성 정류장을 떠난 지 한 불과 10여 미터도 채 가지 못해서 급정거하듯이 쓰더니 기사분께서 차비가 없으면 내리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내리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뭔가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좀 당연히 무안하고 쑥스럽기도 하셨겠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좀 타게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느라고 차가 떠나지를 못하고 좀 실랑이가 이어졌던 모양입니다. 출근 시간을 막 벗어났기 때문에 버스 안은 비교적 한가했고, 버스 안의 승객들은 다 그것을 이제 물끄러미 보고 있었죠. 그럴수록 할아버지는 더 불편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어느 여자아이가, 아이라고 해야겠죠, 소녀라기보다는, 어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사 쪽에 가더니 자기 조그만 손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기사한테 내밀면서, 할아버지시잖아요, 돈이 없으신 모양인데 한번 태워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요금함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할아버지 한 10번가량 태워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제 자리로 돌아갔답니다. 기특하다고 해야 할지, 갸륵하다고 해야 할지, 또는 뭐 야무지다고 해야 할지, 안팡지다고 해야 할지, 전 참 지금도 그 광경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서로 좀 머쓱했겠죠. 버스는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정류장을 이제 제대로 운행했고, 어느 40대 남자가 자기가 내려야 할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아까 그 초등학생으로 보였던 여자아이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머니에 급히 찔러 넣어주다시피 하고는 황급히 내렸습니다. 이 글은 황급히 내린 그 40대 남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할아버지 옆으로 가서 10,000원짜리를 내밀고 기사분께 말하던 그것을 보면서 이 40대 승객 역시 저와 비슷한, 아니 현장에 있었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제가 이 일화를 그분의 블로그에서 읽고 나서 기쁘다고 해야 할지 서글프다고 해야 할지 매우 복잡하고 묘한 상념에 빠졌습니다. 들으신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요? 예, 그냥 한마디로 세상은 아름답다, 또는 뭐 야무진 소녀아이가 난처한 상황을 수습했구나, 그것을 보고 화들짝 부끄러웠던 어느 40대 남성이 돈을 쥐어주고 급히 황망히 내리는 모습. 예, 이런 일이 어찌 뭐 꼭 용인 구성 분당 그 버스에서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채로도 비슷한 일은 많이 있겠죠. 단지 이게 미담으로만 읽히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오프닝으로 대신 드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11월 첫 주도 내일이면 또 한 주를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겠군요. 세월이 살과 같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순서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4시 37분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정승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고로 정승조 아나운서가 위클리 뉴스 K라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찾아가는데요. 그러니까 한동안 국민 TV 텔레비전의 유일했자 대표였죠. 뉴스 K가 데일리 그리고 라이브 매일 하는 생방송 뉴스 K는 없앤 대신에 위클리 뉴스 K로 이제 대단한 아주 큰 변신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저녁 8시 반부터 송출이 될 겁니다. 방송이 되는데 거기에 정승주 아나운서가 중요한 코너를 맡게 됐고, 그래서 이리저리 굉장히 일이 많아서 또 후배 이제 트레이닝 시켜서 데뷔도 시키고 해야 되니까 뉴스 브리핑을 월수금 3일은 김일아 아나운서가, 그리고 화목 이틀은 주 2회는 정승조 아나운서가 맡기로 내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매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왜 하루하루 바뀌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인력 배치의 문제도 있고 후배들도 계속 그냥 후배로만 이렇게 어시스턴트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곧잘 또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두 분이 번갈아서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서론이 길었군요, 제가. 자,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시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가적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이 통일의 시작이다 라고 강조했네요. 예. 박 대통령은 6차 통일준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긍심과 뚜렷한 역사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국 통일이 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 통일이 되더라도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대통령 시정 연설 이후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 국민적으로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서 박 대통령이 여론전에 가세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 예결특위가 여당 단독으로 사흘 만에 소집했고 부처별 심사에 들어갔는데 야당은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해버리고 당연히 파행이 예상된 거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오늘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여당만 단독으로 참석했음에도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 회의가 개의될 때는 참석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회를 요구했지만 어제부터 단독 개최를 시사한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야권 공조를 정식으로 제안했군요. 맞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서 현 국정화 저지 공조를 노동개혁, 선거제 개혁까지 포괄하는 야권 공조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새정치연합의 원내 복귀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표와 천정배 무소속 의원, 이 둘은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3자 연석회의를 구성해 활동했던 심 대표까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표에게 제안을 한다며 확정고시로 싸움의 양상은 달라졌다, 야권 공조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은 갸우뚱해질, 그랬어? 라고 하셨을 텐데 이 뉴스 이미 접하신 분들은. 예. 참여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 지냈고 북한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던 김만복 전 원장 새누리당의
팩스밀리 한 장 살짝 보내가지고 몰래 입당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8월 김 전 원장은 자신의 거주지인 새누리당 서울 광진구 을 당원운영협의회에 입당 원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원장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국가기밀 누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고향인 부산 기장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고교 동문회 등에 보낸 화환이 선거법 논란을 일으키자 출마를 포기했지만은 최근 다시 기장에 개인 사무실을 내는 등 총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기장이 그 부산 멸치로 유명한 그 기장인데 지난번에 보면 나오려고 다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주저앉았고. 그런데 글쎄요, 뭐 정당 선택은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참여정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관의 기관장을, 그것도 공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정원장이 됐던 사람인데 부산 출신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장인, 그 회사 주변에서 보수단체의 시위를 금지하라. 뭐 등장인물이 많아서 좀 복잡한데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의 장인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서울 중구 롯데호텔 반경 500m 안에서 시위 등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보수단체 대표 등이 장인에게 위반 일수 하루에 간접 강제금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들의 행동과 표현,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한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장인이 행위 금지 가처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장인의 회사 주변에서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와 시위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네. 서울시가 내년부터 청년수당, 취업준비생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3,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면서 사회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 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 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9살에서 29살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으로 구직활동 등 자기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75억 원입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졸업 유예자 등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일명 사회박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회박 청년 이런 말이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의 정책을 이미 성남시에서는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이 말이 무슨 시사 용어를 넘어서 뭐 질병 이름 또는 일반 명사화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언론의 힘이기도 합니다만 건국대 폐렴 이틀째 추가 환자 발생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 환자가 이틀째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0시 기준으로 4건이 늘어난 총 84건의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은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는 이틀째 5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52명은 현재 7개 의료기관에 분산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가운데 중증 증세를 보인 경우는 없었고 49명은 건강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또 아직 건강이 악화된 사례는 없다고 전해집니다. 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이었죠. 대법원이 오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군요. 앞으로 정확히 일주일 뒤 상고심 선고 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2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을 하라는 퇴선 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서 승객 등 300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살인죄를 인정해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 씨 등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되는 죄명으로 이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건데 이게 대법원 요 죄목으로 인한 것은 첫 대법원 판결이 되는 거군요. 예. 요즘 이러저러한 말들 적화통일이니 뭐니 아주 그냥 입에 발동기를 단 마냥 천방지축 그러더니 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결국 모욕죄로 순천지청에 고발됐네요.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진솔의 손훈모 변호사는 오늘 오전 11시 전남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을 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무려 12년 전 경남 하동에서 분실된 M16 소총 3자루. 이거 발이 달렸나? 어떻게 경기도 일산에서 회수됐다고요? 예, 군에서 분실이 됐던 M16 소총 3자루가 12년 만에 회수됐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2013년 7월쯤 남하동 지역 부대에서 분실한 총기 M16A1 소총 3정을 지난달 26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달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피해가에 총기 한 자루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육군은 이에 중앙수사단의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해당 피해가와 기존에 거주했던 인원 그리고 당초 분실 지역인 하동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 총기 전량을 회수하고 나흘 뒤인 30일 범인을 검거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범인을 또 찾았군요. 예. 네. 그나저나 참 12년 만에 어떻게 이런 건 또 찾아내네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계획범이 징역 3년 선고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서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에 대한 암살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서비스 센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택배 배달원 김모 씨가 북한 지령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김 씨 지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다며 실제 살해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은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국가 안전에 끼친 위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죄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홈플러스 노조가 파업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최근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파트너스 측에 직접 대화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오는 14일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 측은 MBK와의 직접 대화 실현, 경영계획과 고용보장, 노사관계 정상화, 임금교섭의 성실한 진행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중 경영계획과 고용보장, 노사관계 정상화 등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이미 약속한 사안들로 임금교섭의 성실한 진행에 있어서도 도송환 홈플러스 사장이 언제든 노조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전체 직원 2만 6천여 명 가운데 파업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소수여서 영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새로운 뉴스 앱 노티파이를 다음 주 출시한다고 밝혔죠. 예.
불과 얼마 전에 트위터도 이와 비슷한 뉴스 앱을 만들었는데 경쟁이 앞으로 볼만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 다음 주 새로운 단독형 뉴스 전달 앱인 노티파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간으로 4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노티파이 앱은 워싱턴 포스트와 CBS 등 언론기관 수십 곳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의 노티파이는 트위터가 약간 앞서 공개한 동종의 서비스인 모멘츠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질외 때문에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비는 지원을 못 해준다. 이거 얼마 전에 이거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 작전 중에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광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 논란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29일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서 곽 중사 어머니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는 30일 이내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의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임무 중에 다친 군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 부담하겠다고 말한 국방부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라면서 곽 중사 측이 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그 외에도 군 단체 보험을 적용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가서 격려하고 했던 저기는 끝까지 치료비를 나라에서 해준다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좀 이별 사람에 따라 다른가요? 자, 날씨 알아보죠. 내일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서쪽 지방은 점차 흐려져서 밤부터 서울 경기와 충청남도, 전북 서해안,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새벽부터, 경북 동해안은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을 살펴보면은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6일부터 뉴스K가 위클리 종합 뉴스로 돌아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잠시 저에게 긴장을 주시는군요. 또 타임이 왔나요?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자, 한동안 양정대 타임이 없어서 좋다 했더니. 문재인 대표가 오늘 건국절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했고,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남한정부 단독 수립일이지 그게 건국일은 아니다라는 거고, 뉴라이트에서는 그게 건국절 아니고 뭐냐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동시에 이종걸 원내대표, 이분도 뭐 이회영, 이시영 씨 그 신흥무관학교 그 집안의 후손인데, 네네. 이제 이 대표는 원내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서로 문 대표와 이 대표가 이렇게 대변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사실 좀 그동안에 여야 간에 논란이 됐던 거는 혹은 뭐 전국의 민감한 현안들이 불거졌을 때
진작부터 이렇게 좀 호흡을 맞추고 손발을 맞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 형국 자체는 지금 정부 여당이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고시를 강행을 하면서 지금 야당이 이제 국회를 올스톱시킬 만큼 지금 정치권은 이제 완전히 급격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야당이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무기, 이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예산 문제가 걸려있고, 이게 또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 있는 이 의원들 본인들 스스로의 입지도 굉장히 좀 좁아져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야권이 계속해서 강경 일변도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고민이 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보인 모습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건국절 논란을 오늘 공식적으로 아주 정면으로 제기를 하면서 이거야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건국절 논란의 핵심이 사실은 그 이면에 이 친일 반민족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혹은 단죄, 이런 것과도 긴밀하게 지금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결국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 충분히 근거 있는 의구심을 갖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국절 논란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부를 때리는 식이 아니고 실제 논란이 될 만한 지점의 핵심들이 뭐뭐인지를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야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점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 학계에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학계에서의 논란뿐만 아니고 이게 대중적인 논란으로까지, 그리고 대중적으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친일 독재 미화 부분으로 이 갈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그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는. 예.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쨌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그 대명제를 당연히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장의 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 주선에 당연히 참석을 한 건데요. 참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여당이 이 국정화 고시를 이 국민의 뜻과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지금의 이 사단이 벌어진 만큼 정부 여당의 대국민 사과, 유감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전제를 하나 제시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그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자체적인 계획과 또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당이 아무리 단독국회, 오늘 지금 예결특위를 사실 여당이 지금 단독으로 진행을 오전에 했고요. 아마 오후에도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여당이 단독국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떠밀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민생과 경제 부분을 돌봐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하겠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강공을 얘기하고 또 비주류 쪽은 그 국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다른 투에,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항상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종걸 원내대표나 문재인 대표가 좀 하나의 큰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서 역할 분담을 하는 모양새로 오늘 지금 그 당의 운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역사교과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12월 그다음에 내년 1월 2월 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야당이 혼자? 만약에 새누리당이 별 응대를 안 해버린다면. 일단 뭐 이거는 그냥 쉽게 드리는 말씀으로 하면 예. 그 어제 국가선천위원장이 그 집필 기준, 그다음에 집필진, 대표 집필진 뭐 이렇게 공개를 했었지 않습니까? 2명 공개했었죠. 예. 근데 그 두 분이 그 두 사람의 그 대표 집필진으로 소개됐었던 고대사하고 상고사를 전공한 이 전문가인 두 사람과 관련해서 오늘 뭐 각종 언론 보도 혹은 SNS를 통해서 돌고 있는 얘기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접하셨을 텐데 예. 사실은 조금 과하게 뭐 이걸 그렇던데 앞으로 이 상황을 낙관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닌데요. 어쨌든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이건 정부 여당이 계속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집필진의 구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제 정의당이 그런 논평을 했는데 아니 어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일주일, 2주일 모집을 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가장 그 해당 업무에 적절한지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예. 아니 국사 교과서를 편찬한다면서 6일 만에 집필진을 모집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어제 논평을 냈었는데요. 딱 그만큼의 지금 정부 여당의 준비 상황 그리고 학계와 또 이 교육계 전반의 역사계의 반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계속해서 앞으로 내놓을 몇 가지 그 집필진 구성과 관련한 것들은 집필 기준이든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자충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야당이 새정치합이 얼만큼 좀 뭐랄까요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듯이 시민사회단체들이나 혹은 역사학계나 이런 쪽에서 이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끌어가고 자신들은 전국적인 당 조직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고민을 한다는데 그 뒷받침을 할 때 얼만큼 뭐랄까요 좀 내용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대로 짚어내느냐 하는 네. 그런 게 이제 관건일 텐데요. 그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 대표가 오늘 건국절 논란을 이 공식적으로 정면으로 문제 제기한 건 좀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교과서 반대 이거 한 목소리 말고는 뭐 특별한 뉴스거리가 없습니까? 잘 안 보여요. 어디를 다 찾아봐도. 지금 야당으로서는 뭐 그거 말고는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이건 뭐 여야가 공통적인데요.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야권 내부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의 복귀론 뭐 이런 것들이 좀 뉴스가 되고 있고 좀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승고문의 복귀 문제는 어쨌든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승고문 본인이 다시 이제 일단 치과진 강진에서 어쨌든 뭐 더 있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뭐 활화산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지금 비주류 쪽에서 그동안 이제 안철수 의원을 사실 문재인 대표의 대항마 비슷하게 내세우면서 이제 재결집을 하려던 그런 시도들이 사실 지지층의 호응을 그다지 얻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학규 고문과 관련해서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컴백할 여지가 있다? 그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어차피, 조만간 이제, 총선 체제로 전환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후에 대선까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권 교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있는 진영에서는 예. 사실 그 대항마로 내세울 만한 뚜렷한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이 정파적으로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험도 물론 굉장히 풍부하지만 정파적으로도 유연성이 꽤 있는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손학규 고문의 정치적인 몸값, 이거는 가면 갈수록 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손 고문이 지금 주변에서는 작년 730 재보궐선거 직후에 이제 정계은퇴 선언을 했고, 그래서 강진으로 내려가서 측거를 시작했는데, 최소한 2년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정치가 생물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딱 잘라서 내년 7월까지는 절대 안 온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건 시한이야 자기가 정하는 거지. 우리가 하라 그렇죠? 그랬어요. 아니면 그게 이사 임기도 아니고 누가 2년 안 채우면 어쩐대나. 2년 넘으면 또 어쩔 거고. 그거야? 그래서 어쨌든 손학규 고문에 대한 이 복귀 요구 혹은 정책인 손학규 고문 본인의 정책인 몸값 이거는 가면 갈수록 좀 높아질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누구하고 대비되어 대선 후보 지냈던 어느 분하고. 근데 양 차장 야구 좀 알아요? 저보다 모르실 것 같은데. 알아요, 몰라요? 잘은 모르죠. 요즘은 워낙 제가 좋아하는 팀이 못해서 아예 관심을 끊고 삽니다. 기아 타이거즈? 어떻게 하셨나요? 그거 광주에 운동장 겁나게 좋게 지어놨더만. 실력은 좀 그렇고. 김유정이라고 옛날에 비례대표 의원 했던 여성 있어요. 전남 어디 출신에. 제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네. 예. 이런 말 했더라고? 초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손학규 고문은 구원 투수로는 좀 그렇지 않냐? 선발 투수라면 몰라도. 이 말을 했어요, 어제. 네네. 그 말은 대선 후보로는 몰라도 지금 내년 4월 총선이 어려울 것 같고 막 힘드니까 문재인 체제로 되겠어? 그럴 바에는 릴리프 요원으로 문재인 대신에 급히 손학규를 보내보자 이런 얘기에는 그건 아니고 선발 투수로 나간다면 몰라도 그런 뜻이겠죠? 그렇겠죠. 네. 초등학교 선배한테 얘기 좀 잘 해놓으세요. 아마 이제 제가 아까 손학규 고문의 몸값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의 당내 역학관계 이런 걸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을 지금의 근데 전당대회에서 뽑혔던 문재인 체제가 만약에 좀 크게 흔들리고 그렇게 간다면 이 그러니까 복수의 사람들이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그렇죠. 이렇게 갈 가능성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신 안철수 혹은 문재인 대신 손학규 이렇게 단일 체제로 치르는 건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뿐더러 더 위험하고 그 책임을 그렇죠. 누가 다 뒤집어 거죠, 쓰려고 그건. 할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네네. 아무튼 누구를 얼굴로 내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슈로 권역별로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나간다.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는 이런 걸로 타격한다. 그게 안 되면 플랜 B, 플랜 C는 뭐다. 이런 전략을 더 짜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아이고, 감독적이 한다고 그러나. 알겠습니다. 훌륭한 초등학교 선배를 두셨구나. 왜 그러십니까? 자, 양정대의 정가산책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갈수록 추워져서 앞으로는 이제 정가산책 하기가 좀 쌀쌀하겠습니다. 계속 바로 이어서 댓글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팟빵이 말썽이 많다면서요. 사실 저 1년 6, 7개월 전에 2014년 4월 1일 날 이강윤의 오늘 첫 방송을 하는데 팟빵 그래서 팟빵이 뭔지를 몰랐어요. 팟빵? 팥이 들어간 빵? 그 방송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랬더니 팟캐스트들을 모아놓은 방이다. 그건가 보죠. 팟빵.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격음화 되니까 팟빵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아이콘도 뭐처럼 이렇게 해놓게 하고 그게 어느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겠죠. 이러저런 업로드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는 광고도 좀 하는 것 같던데 어쨌거나 아무튼 여기 서버가 상당한 용량이 필요할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어제는 아예 스트리밍 그러니까 바로 듣는 거건 올려진 파일을 내려받기 하는 거건 그게 잘 안 됐다면서요. 후기에 보니까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남기셨어요. 여러분이니까 제가 일일이 호명을 하기가 참 할 정도인데 오늘은 또 오전에는 이렇게 실시간 댓글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면서요. 제가 오후에 이제 방송하려고 나와봤더니 오전 방송 치렀던 PD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게시판 사정이 그렇다는 걸 미리 알려주시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셨는데 그 팟빵 서버에 아무튼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과 빨리 시정을 촉구는 해놨는데 거기서도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나 봐요.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 이걸 우회하는 것도 대단하시네요. 한 사람이 달면 그 밑에 답글처럼 이렇게 덧글이라 그럽니까? 덧글? 아무튼 그걸로는 잘 되니까 이렇게들 하라라고 안내도 해주시고 모바일에서는 잘 안 올라가지만 PC에서는 업로드, 댓글, 답글 이런 것들은 잘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클로렐라 님이 아주 발군이시네요. 이 원활치 못한 댓글, 답글, 소통 원활치 못한 이 점을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강윤 앵커님 오늘 팟빵 댓글이 잘 안 된답니다. 컴퓨터에서는 잘 올라가는데 모바일에서는 안 되네요. 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궁금해하지는 마세요. 아유 친절하셔라.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 보자면 운전석 뒤에 카메라가 녹화 중이고 이 때문에 무임으로 승차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겠죠. 맞습니다. 그분인들 아주 동방예의지국의 후손이 아니거나 냉혈한이어서 그랬겠습니까? 자기도 그게 공식 업무고 하니까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참 곤혹스러웠겠죠. 기사님 주머니에 돈이 있었으면 아마 내주고 다음부터는 내고 타세요 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전에 버스 기사분이 2,500원인가를 횡령했다가 해직됐다는 그리고 이제 한참 고생하다가 복직됐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같이 있던 어른이 나서지 못하고 어린 학생이 나서게 한 건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하네요. 그러셨고 오케이 마리님 어제부터 팟빵이 말썽이에요. 지영 표현님은 다른 분이 올리신 글에 댓글은 이렇게 댓글? 모르겠어요. 댓글은 이렇게 되는데 게시판으로 올리는 건 아마 PC만 되는 것 같네요. 어제부터 다시 듣기나 스트리밍이 안 되더니 체크 부탁드려요. 예, 어제 밤부터 우리 PD들이 막 이리저리 전화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썩 아주 나이스하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빨리 FM 채널 이런 걸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공적 제도 언론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팟빵에 의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좀 아쉽기도 하고 몰라 이게 또 팟빵 이런 게 저항정신의 상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안 들린다 못 듣는다 이거는 결정적인 하자인 거죠. 오동팔님 아버지 내가 해냈어요. 이제 아버지의 일본군 장교 이야기나 독재정권의 무지막지한 이야기도 다 역사책에서 사라질 거예요. 이 나라는 아버지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나라예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어느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분들이 참배를 하고 있는 아이고
3개월 전 이미 팩스로 새누리당 입당, 불과 한 달 전에는 정봉주 씨가 하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새누리당 비판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김만복 씨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당원의 첫 전국구 출연이라니 나원 참 나원. 예, 역사 쿠데타님은 을미오적. 이것도 꽤 긴 글인데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기에는 너무 길고요. 제목에서 충분히 요지는 간파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랑언님 견해 하나 듣죠? 각자의 처지가 있겠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닌 버스에는 특정 시간에 매번 1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단체로 무임승차를 하세요. 그걸 아는 기사분들 중 일부는 안 태우려고 무척 고생도 했답니다.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하철은 지금 65세 이상이면은 그 요금을 내지 않는데 버스는 그런 게 없죠. 일곱송이 수선화님께서는 그 학생과 아저씨 감동이네요. 내가 그 버스에 함께 했어도 무척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앞장서는 사회 또 한 번 반성하게 됩니다. 아마도 부모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솔선수범, 모범으로 보이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런 시각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또 아이가 나섰고 그것을 보고 있었을 어른들은 또 얼마나 순간 곤혹스럽고 막 그랬을까. 참 그런 건데, 그 할아버지 손에 들렸던 올망조망 줄머니들은 이런 거랍니다. 그분이 승차하신 구성 그쪽이 아직도 좀 농사 지역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아마 가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수확해서 꽁이니 깨니 꽁이래. 콩이니 깨니 등등등 이런 거 한눈에 봐도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수확해서 기쁜 마음으로 어디 대처에 있는 자녀 집에 방문하는 듯한 행색이었대요. 이건 그 40대 블로거의 관찰이에요. 이분이 그걸 팔러 가시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행색이어서 더 이제 그런 외모여서 그런 느낌에서 더 가슴이 아팠다고 했는데, 워렌 버핏 67조님은 또 이런 견해도 주셨어요. 슬픈 이야기다. 노인 절반이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죠. 이런 점도 명백히 있죠. 버스 카드가 없었든 또는 1,000몇백 원 잔돈이 없었든 정말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이 그냥 허겁지겁 버스에 탔는데, 그 구성에서 분당 쪽으로 오는 버스 그 완행이 그렇게 뜨문뜨문 있답니다. 그 40대 블로거가 자기가 그날 그 버스도 왜 탔는지를 써놨는데 본 건에는 관련이 없어서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워렌 버핏 67조 원의 마지막 견해는 이겁니다. 노인 절반이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재벌 부자당을 찍어주는 이 아이러니라니. 네, 그랬고요. 다랑어님이 출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덧글은 계속 달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블루벨벳 여러분께서 그 밑에다가 출첵을 해주셨어요. 팟빵 서버의 불안정함을 이렇게 또 순간적 지혜로 넘어가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훨씬 더 뭉클하네요. 션한님은 예리하기가 면돈날 이러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제 인터뷰 무슨 질문? 아니면 뭐죠? 아니면 전혀 엉뚱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5시 19분이고요. 나머지 코너 진행하다가 어제 인터뷰 관련해서 그 포도농사 지으시는 김 선생님께서 여기 지금 오늘 댓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에게 카톡 메시지로 보낸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일러드리고 나머지 후기 댓글들도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들어가죠?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바짝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경제 뉴스 들으면서 경제 식견도 아울러 넓히는 코너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5년 후쯤 되면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다. 아, 그러면 뭐 우리도 막 일본처럼 선진국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본이 빠꾸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본의 성장세가 좀 더디고요. 그리고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빠른 속도로 따라가다 보면 5년 후면 거의 엇비슷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참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7, 8년 동안 우리는 이제 2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예.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좀 정체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여기 DBS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는 지난해 27,970달러에서 오는 2020년이면 36,750달러. 네. 그러니까 증가율이 무려 31%입니다. 6년 만에.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의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36,222달러에서 38,174달러. 6% 정도. 그러니까 1년에 1%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뭐 비슷해지거나 육박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1인당 GDP가 늘어났다는 건 경제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는 지난해 한 3.3배 수준에서 예. 오늘 2020년이 되면 한 2.4배 수준으로 좁혀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제가 너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패배주의적 사관에 물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 조사, 이 예측 어디서 한 거예요?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거니까 IMF에서 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IMF요? 네. 그 말은 약간의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IMF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 말은 우리의 성큼성큼 속도가 일본의 주춤주춤보다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5, 6년 후에는 수치 몇 가지로는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 일단은 믿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 조사기관에 따라서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곳 크게 이제 공신력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모두 스위스인데요. 이 세계 경제 포럼,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WEF 그리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IMD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세계 경제 포럼의 이제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를 보니까 일본이 6위고요. 우리나라는 26위입니다. 상당히 격차가 있죠. 그러게요. 그런데 같은 스위스면서도 이 IMD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올라서 25위고요. 그러나 일본은 6계단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7위입니다. 그러니까 역전된 겁니다. 27위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왜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이제 이 일맥상통하는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본 경제가 그다음 이제 너무 움츠러져 있어서 네. 이런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면 중국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중국의 경우에는 인당 GDP는 아주 이제 만 달러도 안 됩니다. 지난해 한 7,500달러 정도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지난 1990년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2018년이 돼야 이제 $10,000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츰 이 전반적으로 1인당 GDP가 그 정도니까 국가 전체가 만들어내는 이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이 구매력 평가 기준 GDP를 따져보게 되면 오히려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수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8조 달러가 돼서 미국이 한 17조 3천억 달러를 이제 추월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만큼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 이 미국과 맞짱을 뜨는 G2에서 이제 국가적인 힘만으로 보면, 외형만을 놓고 보면 이제 정말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WEF와 IMG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두 기관 모두 한국은 25위나 26위로 거기서 거기 일치한다고 해도 좋은 거고, 한 곳은 일본을 6위에 랭크시킨 반면에 또 한 곳 IMG에서는 27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니까 일본 경제를 보는데 전문가들도 시선이 현격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은 아베노믹스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만 많이 부각이 돼 있죠. 주식시장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2-3년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엔화 약세로 이제 경제를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이제 경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신호, 부가세를 올렸어도 그다지 큰 파장이 없었다라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후한 점수를 받고 있지만, 네. 과연 이런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이제 부양하는 게,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이 양적 완화의 어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아베가 경제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조금 체면을 세우려고 했고, 안보법과 보수 우파에 기반한 강력한 군국주의화, 이런 걸로 내치 기반을 다지려고 했는데 아베노믹스는 조금 평가가 극단적으로 많이 엇갈리고 있다. 점수가 언제까지, 아베노믹스 약발이 언제까지 갈지는 물음표가 많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죠.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30%가 좀 넘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임금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 국내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려 63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통계청이 이제 8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가 1931만여 명. 네. 3년 전에 비해서 한 53만여 명, 2.9% 늘었는데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627만 1000명이라는 겁니다. 1년 전보다 한 19만 4천 명, 증가율로는 3.2%나 늘어나서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역시 32.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가 왜 많이 늘어나느냐? 정부는 사실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5, 60대 시간제 일자리 많이 늘었다라면서 홍보했었고요. 그리고 고령에 따른 이제 노인 인구가 시간제로 빨리 이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부가 추진한 이 시간 선택제 활성화 정책도 이제 일부 영향을 미쳤고, 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제 50대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것도 지금 또 하나 골치인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였죠. 케이블 방송사 이제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직장인들의 정말 격한 공감을 샀는데요. 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사 결과로 나오는데, 이 지난해 기준 조사 결과 기준 이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46만 6천 원, 정규직이 269만 6천 원을 벌었으니까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임금 격차가 한 115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23만 원 정도로 더 벌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인상률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정규직의 임금이 3.5% 오를 때 비정규직은 1% 상승에 그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건 2년을 넘으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니까 이 회사, 기업들은 2년마다 이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력이 사라지게 되죠. 다시 신입사원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좀처럼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더 큰 문제는 이 비정규직,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가입률도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있고요. 상여금이나 시간의 수당, 유급 휴가 혜택도 이제 받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력이 계속 채곡채곡 쌓여져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함이 타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참합니다. 자, 내수세부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주장들 어디서 들려오던데 그거 과연 믿을 수 있나 싶은 게 우리 국민들 소비 심리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여론조사기관입니다. 닐슨 코리아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올해 3분기 61개국 3만여 명 이상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 심리가 어떤지, 경제 전망은 어떤지, 앞으로 지출을 얼마나 더 할 건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49로 최하위입니다. 61등.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00을 넘어야 이 소비자가 경기를 좋게 보고 있다. 그 반대면 비관론이 더 우세하다는 건데 사실 지난 2분기는 더 안 좋았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45 기록했는데요. 네. 뭐 3분기에 4포인트 정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최하위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예. 경제 기자들은요, 이럴 때 어떤 거에 더 가중치를 둡니까? 그러니까 내수 소비 측정치나 뭐 기획원 나라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소비자들의 심리 여론조사는 또 이렇다. 이럴 때는 경제부 기자들은 어느 걸 더 신뢰해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게 통계 지표보다는 통계 지표는 아무래도 좀 이 체감과는 좀 멀어지니까요. 동떨어지니까 이런 실제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경제에 더 이제 무게를 두죠. 아, 그래요? 저는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와 방법, 그다음에 응답한 사람들 등등 샘플 문제도 있고 해서 나라에서 촘촘하게 짜놓은 통계치를 더 신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뜻밖이군요. 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서류 상당히 줄어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 대출 받으려면 한 20여 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행 직원들이 연필이나 이제 형광펜을 가지고 이제 이쪽에 서명하세요. 맞아요. 표시만 해주면 무조건 이름 막 계속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이 거의 10분여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앞으로 한 절반으로 줄여보겠다라는 건데요. 예. 금융감독원이 이제 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개혁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금융거래 제출서를 간소화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 받을 때 제출하는 20개 서류 가운데 9개 서류를 폐지하거나 통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체 서명하는 것도 최소화해서 예. 이제 거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의 경우에는 아예 일괄 설명으로 바꾸겠다라는 한 3분에서 5분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들어보죠. 우리나라 사람들 기대 수명, 남아있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가는 기대 수명이 최근 40년 만에 무려 10년 이상 늘어났다. 이것도 역시 어느 조사 결과군요. 그것도 OECD입니다. 아, 예. OECD가 이제 한년에 보는 OECD 보건 2015를 발간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기대 수명은 2013년 현재 81.8세입니다. OECD 회원국이 34개국인데요. 예. 그 가운데 12위, 그러니까 중상위권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OECD 평균을 보니까 OECD 평균은 80.4세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71년 이후에 이제 한 42년 만에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 기대 수명, 기대 여명이 늘었다는 거고요. 네. 가장 장수국은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의 기대 수명이 83.4세. 가장 길었고 그 뒤를 스페인, 스위스 등이 이제 뒤를 이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남성의 기대 수명은 78.5세로 OECD 20위였고요.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1세, OECD 기준 5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녀 수명 격차가 6.6세로 더 벌어진 겁니다. 예, 남자들이 그렇죠. 언제 들어도 깔끔하고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귀를 쫑긋하게 하는 이인철 기자의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